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일합니다. KTV 특별 생방송, 잠시 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13차 모교대화 현장을 연결합니다. 모교대화는 정세균 총리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대화의 장으로 매주 목요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오늘 모교대화에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신종호 서울대 교수, 최태성 EBSI 강사, 정찬필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무총장이 참석해 코로나19 이후 급진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실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합니다. 현장은 KTV 방송과 KTV 유튜브 라이브, 총리실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모교대화가 개최되고 있는 서울 총리공관 연결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을 주제로 제13차 모교대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모교대화 진행을 맡은 EBS 아나운서 박민영입니다. 오늘 모교대화에는요, 정세균 국무총리님과 함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님,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님, 신종호 서울대 교수님, 정찬필 미래교실 네트워크 사무총장님, 그리고 EBS 한국사 대표 강사 최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총리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오늘 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 방향인데요.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예, 있죠. 오늘이 이제 13번째인데 12번 그 모교 대화를 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교육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교육이 관여되지 않은 부분이 없었어요. 전부 다 교육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단계에 있어서 교육이라는 게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렇죠. 모든 부모님들 또 이 시민들도 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나오고 나서 지난 1학기 동안에 우리 교육이 겪은 경험이라고 할까?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원격 교육이 전면화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들의 그 미래 교육이 몇 년 앞당겨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주로 우리는 대면 교육, 등교 교육을 했었는데 이번에 비대면으로 원격 교육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한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학습 손실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이나 친구들을 매일 보던 과거에 비해서 이번에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단절에서 오는 정신적인 위축, 이걸 코로나 블루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그런 점이 우리 학생들에게는 매우 어려웠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 교육의 방식과 틀이 획기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교육 현실을 좀 짚어보고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교육을 바꾸고 변화를 주는 것이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의 길이겠는가를 한번 챙겨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앞서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분의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모두가 스타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걸 잘 정리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대로 참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함께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씀이 우리나라 미래 교육에 큰 뒷받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실력을 아끼지 마시고 마음껏 다 풀어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이 시간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 사상 유례 없는 4차례 등교 연기, 또 온라인 개학이 이뤄지고 원격 수업이 활성화되는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은혜 교육부 장관님, 벌써 1학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됐는데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요? 예, 먼저 총리님 이렇게 우리 미래 교육에 대한 관심과 또 고민을 함께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1학기가 정말 어떻게 갔는지 모를 정도로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정말 이게 제대로 잘 될까 걱정도 많았던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는데요. 돌아보면 총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상 초유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온라인 개학이라는 원격 수업을 전면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또 학생들의 참여, 학부모님들의 협조 이런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도 IT 강국이라는 면에서 물론 부족한 점은 있었지만 빠르게 그 ICT 기반을 활용한 원격 수업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해외 사례는 한 원격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출석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99%의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출석률을 보였고, 그래서 저는 1학기의 과정이 이제 원격 수업으로 시작돼서 등교 수업을 할 때도 또 방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질본과 상의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창의적이고 다양한 그 방역의 구체적인 방안들이 학교마다 나오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과 또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 교육 주체들의 열정과 협력과 또 참여와 소통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종합적으로 이 과정에서 우리는 현장의 힘, 그 변화의 어떤 저력 같은 것 저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총리님 말씀대로 이 위기가 우리의 미래 교육을 한 번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곳곳에서 애쓰신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코로나 하면 피해가 가장 컸던 대구 지역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구시 학생과 학부모들의 경우 정말로 우려와 걱정이 상당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은희 교육감님, 당시 상황과 함께 이를 좀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사실 대구에서 확진자가 그렇게 많이 터질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요. 지난 2월 29일 하루에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었을 때는 그냥 가슴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요. 네. 그 이후로도 2,000명, 3,000명, 그리고 3월 한 10일경쯤 됐을 때는 6,0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당시에는 거의 잠을 못 이뤘던 상황이었는데, 학원 쪽에서도 확진자가 꽤 발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많았는데요. 그 전주에 이제 대구에서 대부분 학교가 다행히 봄방학에 들어갔었습니다. 그게 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한 상황이고, 그 당시 일반 학교의 방역 상황이랑 지금 방역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많았거든요. 그때 그 아슬한 순간을 피해서 그 다음 주에 31번 확진자가 발생이 됐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을 꽤 했었는데,
마침 대구는 휴원율이 거의 99% 정도 등록된 그 유명무실한 학원들 외에는 거의 전원 전체가 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통해서도 아이들이 다니고 있었던 게 멈춰지면서 방학이 되고 학원을 통한 확진자가 없었고 이런 이제 학원을 통한 감염이 없었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대구교육청의 요청을 또 아주 빨리 받아주셔서 개학을 선제적으로 연기해 주셨던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로 또 아이들이 가족 내에 감염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하고 또 등교 준비를 계속 하면서도 저희 교육청 자체에서도 4개 종합병원하고 MOU를 체결해서 컨설팅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촘촘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매뉴얼이 만들어지면서 등교 개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매 순간을 아슬아슬하게 보내면서 넘길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요. 지금은 이제 26일째 그 지역사회 감염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와서 사실 한편으로는 좀 꿈 같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7월 초에 마지막 학원을 통해서 확진되었던 연기학원은 마스크를 좀 착용을 안 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학생들 외에 학교에서 또다시 전파되는 상황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1,500명 가량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학교를 통해서 재확진된 경우는 한 건도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가서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관련했던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정말 곳곳에서 애쓰신 그 힘든 감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총리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 전면 확대가 디지털 혁신을 앞당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취약계층의 온라인 학습 격차 등 부작용을 좀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정호 교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사회성 함양과 사고체계 확대를 위해서 대면 교육과 비대면 교육의 조화를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을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번 그 코로나19가 가져왔던 가장 큰 충격은 학교 셧다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교 문을 닫는 초유의 일이 발생을 했는데 이 유네스코 발표 자료에 의하면 5월 7일 현재 봤을 때 그때 이제 코로나가 상당히 많이 확장됐을 때 177개국 아이들이 아예 학교를 가지 못했고 다행히도 한 4억여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뭐 지금 그 온라인 교육하고 대면 교육을 혼합해서 초중등 같은 경우에 이제 3분의 1 등교 수업을 하고 있고 또 대학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실험 실습 과목 중심으로 대면 교육이 이루어졌고 2학기 때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하되 대면 교육의 경우에는 신입생들 중심으로 대면 교육을 권장하는 원칙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신입생들이 대학에 와서 여러 가지 사회적 경험들을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하고의 만남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경험들이 너무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생활을 좀 할 수 있도록 대학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 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네스코에서도 몇 가지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한 교육의 문제들을 제기를 했지만 온라인과 관련해 두 가지 문제로 그 문제들을 좀 종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온라인 교육의 질입니다.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얼마나 좋은 내용의 온라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격차의 문제입니다. 질의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지금 현재 보면은 온라인 교육이 교실 수업을 그대로 옮겨놓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방식으로는 1차적으로 현재 위기 상황에서는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이 온라인 교육과 그 대면 교육, 교실 수업을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새로운 수업 혁신, 교육의 모델을 만들려면 지금 현재의
온라인 교육 형식을 벗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좋은 컨텐츠들 잘 개발해서 아카이브하고 그 아카이브를 잘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 만들고 교사들이 그것들을 활용해서 수업과 어떤 활동들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러한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저희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격차의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데 저희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미국의 네. 경우에 5월 말에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족의 연소득 2만 5천 불 이하인 가정하고 가정 연소득이 10만 불 이상인 가정하고 학생들의 온라인 참여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10배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교육격차 얘기하는데 대부분 90% 이상의 아이들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배웠느냐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저는 학업 성취나 학생들 사회성을 좀 우리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자꾸 데이터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취약계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유네스코에서도 걱정했던 바는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학습 격차가 커지게 되면 이 일탈이나 학교 중도 탈락의 가능성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 가고 집에 있다 보니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일부 학생들하고만 만나서 학업을 좀 소홀히 하고 또 일탈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한 학교 또 교육청 단위에서 또는 교육부에서 어떤 그 좀 지원 서비스를 만들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현안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좀 미래를 좀 얘기를 한다면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이제 수업 혁신 같은 것들을 좀 저희가 해야 되는데 하나의 그 예가 요새 많이 얘기하는 미네르바 대학이잖아요. 이 미네르바 대학에 열광하는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온라인 교육 때문에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이버 대학이 더 잘하거든요. 네. 사실 이 온라인을 수단으로 해서 대학 교육의 혁신 모델을 제시했기 때문에 우리가 열광하는 거고 따라서 우리 초중등 교육 또 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이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벤 넬슨이 2017년에 저희 나라에 와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닝 국제 컨퍼런스에서 뭐라고 했냐면 혁신을 이루려면 뭘 봐야 되냐면 본질을 봐야 된다. 새로운 도구나 공학이 혁신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 그건 도구일 뿐이다. 교육도 교육의 본질을 보고 교육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날카로운 냉철한 판단이 있고 그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중 한 예가 뭐 오늘 패널로 정창필 사무총장님 나오셨는데 거꾸로 교실. 이전부터 했던 거지만 그런 수업 혁신들을 다양하게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미래 교육의 방향들을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탐색해 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수업 혁신과 또 네, 총리님. 예, 제가 이제 한마디 보태고 싶은 게 이제 원래 3월 달에 개학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휴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때 그 교육부 총리나 우리 교육감님이나 고민이 많았죠. 네. 이제 휴업 상태에서 도대체 등교 수업을 할 거냐, 뭐 아니면 온라인 수업이라도 할 거냐. 그때 아주 정말 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이 대책을 마련하는 노력을 열심히 하는 걸 저는 이제 봤죠. 네. 이제 최고 결정은 이제 중대본에서 이제 하는 거였는데 그때의 정성을 잘 들여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휴업을 한 다음에 온라인 교육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등교 교육까지 이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네. 그것은 지혜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데 이제 나중에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참 열심히 소통하면서 이 적당한 때에 좋은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저는 우리 교육부나 교육청의 노고에 대해서 평가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신종호 교수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하여튼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온라인 교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중구난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런 가운데 그 기기, 이 디바이스는 빠짐없이 다 전달하고 준비해주고 그런 것들은 참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제대로 우리 아이들을 케어하는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지난 5개월 동안을 앞으로 잘 평가해서 이제 이 미래에는 좀 더 그 원숙한 네.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수님과 총리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정찬필 사무총장님께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코로나 사태가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교육 관련 시민단체라기보다는 교육 관련 교사단체라고 하는 네. 게 더 정확할 것 같고요. 저희 단체의 이제 그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설명해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교사들의 모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저희 법인의 슬로건이 원래 선생님들의 슬로건이 모두가 교육의 위기를 말할 때 걱정할 때 우리는 그냥 희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슬로건이 무슨 의미냐면 걱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걱정 많이 한다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교실에서 수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솔루션들을 찾아서 돌파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이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코로나 이전에 정말 의미 있는 그 수업 혁신 정말 그렇게 어렵다고 말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을 학습을 놓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시키면서 성장시키는 구조 이런 것들을 실제로 계속 실현시켜 왔어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을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코로나가 또 터지면서 저희 쪽의 선생님들도 완전 패닉 상태에 이제 빠졌던 거예요.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일단 개학하기 전에 이미 그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거의 공포 상태였었는데 어느 순간 거기서 그 원래 갖고 있던 슬로건을 잊지 않은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악정고투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이들한테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끌어내는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를 통해서 학습하는 걸 온라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현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는 선생님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이 사례가 계속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있다가 이거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저희 원래 하던 게 정말 미래교실 네트워크라고 표현했듯이 가장 저희가 잘 쓰는 솔루션이 선생님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서 극복하게 만드는 거였는데 이 선생님들이 이제 당연히 오프라인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 상황들을 만들어드렸죠. 특히 요즘 많이 쓰는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경험치를 계속 공유하게 만들어드리고 그러고서 그랬더니 계속 이제 풀어나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교육부 쪽의 한 부서와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뭐 묘책이 없겠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로 제안을 했던 게 현장에서 지금 돌파구를 만들어가는 선생님들이 있으니 이 선생님들의 경험을 연수로 돌려버리자. 특히나 지금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봤더니 이거 연수용으로 사용해도 이제 손색이 없겠더라. 이미 테스트가 끝났다. 그래서 근데 그걸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전 그 교육부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빠른 속도로 2주 안에 의사결정이 되고 몰아붙여서 4월 하순에 연인은 한 4,000명이 넘는 교사들을 온라인으로 연수를 돌려요. 근데 저희가 놀랬던 게 여기 연수에 참여했던 선생님들이 사실 일반 선생님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시작할 때는 공포감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이거 안 될 건데 내가 온라인 많은 선생님들이 실제로 난 스마트폰도 못 쓰는 교사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냐 이 상태로 참여를 하시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나도 원래 못 썼는데 내가 이렇게 돌파했다는 얘기들을 전달을 하기 시작하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한 세 차시, 네 차시를 하니까 선생님들이 시야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임시방편으로 지금 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수업이 아니라 지금 배우고 있는 도구들을 활용하고 여기서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을 접목을 시키면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새로운 교육이 가능하겠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게 피드백들이 쭉 쌓이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안 끝나고 8월 말 9월 들어가면 다시 또 교육부에서 주도를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대규모 연수를 또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물론 이게 전체 교사 규모를 본다면 여전히 굉장히 소수이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돌파되는 수업의 사례들이 쌓이고 선생님들이 경험치가 쌓인다면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제가 좀 이런 확신이 드냐면 5월 20일경에 5월 22일에 OECD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의 전 세계에 특히 선진국들 중심으로 교육의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온라인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이제 확인됐던 게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 혹은 한국보다 더 나쁜 상황에 다 처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인프라 수준이나 그다음 코로나에 대한 대응 수준을 봤을 때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인상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그 OECD의 교육과 역량국이 있어요. 역량국이 있고 그 이제 피사 흔히 잘 아는 피사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 국장인 안드레아스 슐라이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까 혁신의 본질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수업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건 좋은데 교육의 질이 후퇴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온라인 수업으로 넘어갔는데 문제는 지금 OECD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교과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로 미래에 필요한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을 하느냐 못하냐의 문제를 주목하고 그걸 계속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온라인 상황으로 넘어가면서 그 방향성을 놓치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잘하고 있던 곳들까지도 방향을 놓치고 대응하는 데 극복한 상황으로 빠졌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상황에서 했던 얘기가 한국에서 지금 교사들이 보이는 움직임을 보면 코로나 상황에서도 혁신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주제하고 이게 맞닿아 있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많은 긴급한 상황에서의 대응을 통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막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근데 한 발짝 더 나가서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찾아낸 이 정말 의미 있는 혁신의 씨앗을 한국이 이미 갖고 있으니 이걸 정말 잘 사용하면 훨씬 더 의미 있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반전 꼭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있는 최태성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실제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의견들이 좀 있었나요? 저는 애로사항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저는 사실은 이 한 장면이 좀 기억나요. 아마 제 인생에서 이 한 장면은 아마 놓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계약할 때 그날인데 저는 이거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되겠냐 이게 지금 모든 학생들이 대거 온라인 들어가가지고 강의를 집집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될까? 사실은 그 전에 저도 이제 뭐 EBS나 교육부나 몇 분 만나면서 뭐 서버 문제며 뭐며 너무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는데 당일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제 딸이 있어요. 중3인데 거의 전쟁이에요, 전쟁. 속 터져 죽겠어요. 이게 아침마다 그냥 학교를 안 가니까 와 이게 뭐 이거 진짜 돌 생기겠더라고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했는데 온라인 계약을 딱 한다니까 이 아이가 그 유령처럼 일어나더니 책상에 앉는 거예요. 어머. 컴퓨터 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저게 일어났네 하면서 했는데 전 지켜본 거죠. 이게 1교시, 2교시 들어갈까라고 봤는데 와 1교시가 돌아가고요. 2교시가 또 돌아가고요. 그 각 교시마다 선생님들이 정말 정성껏 만드신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들 너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하루의 수업이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정말 진짜예요. 박수 쳤어요.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걸 만드신 선생님들도 대단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정말 그 관계자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해낸 분들 대단하시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힘이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님 중에 재밌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학교가 중요한지 이거 정말 예전엔 몰랐다고 맨날 학교가 막 욕만 하다가 학교란 공간이 왜 3B 3B의 공간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B는 뭐냐면 배움이 있는 공간. 두 번째 공간은 배려가 있는 공간. 이거 너무 잘 알잖아요. 놓쳤던 세 번째를 알았대요. 그 세 번째가 바로 배식의 공간이다. 맞습니다. 이게 아이들한테 급식 주는 게 이렇게
정말 고마운 거였구나라는 것들을 처음 알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학교가 굉장히 고마운 공간이었고 또 참 이렇게 그리운 공간 이라는 것들을 이제 아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SNS에다가 한번 혹시 뭐 애로사항 있으시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한번 올렸더니 엄청나요. 뭐 선생님들 부모님 조문했는데 이거 다 읽으시면 부총리 너무 속상하실 것 같고 제가 요 이야기만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어느 분이 이렇게 남기셨어요.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배워야 하는 일이 늘고 있는데요. 혼자 배울 수 없는 아이들인 만큼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영상 속 선생님이 잘 알려주신다 한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 어떤 방법으로 아이들의 공부를 도와야 할지 전혀 감을 못 잡겠어요. 근데 이걸 2학기에 또 한다고 하니 속 터져요. 이제 이렇게 쓰신 거예요. 답답하신 거예요, 이게 과연 되는 건지. 그 학생들도 지금 그런 거예요. 그냥 맨 처음에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자기가 멍 때리고 있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자제력이 뛰어난 우수한 친구들 정도는 소화가 가능할지 몰라도 한 중간 정도가 그 아래쪽에서 따라가는 친구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그냥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간 느낌? 그리고 어느 친구가 이렇게 멘트를 남겼더라고요. 그래도 학원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제가 정말 내가 좀 이렇게 너무 좀 속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과연 갑자기 지금 만들어진 모습이냐. 지금 만들어진 모습은 정말 대단하긴 하지만 이런 이야기 예전부터 있었던 거 아니냐. 뭐 했냐 이거예요. 예전부터 분명히 지금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준비들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코로나 터지니까 강제 소환시켜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느냐. 그전에 우리 뭐 했느냐. 이거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왜냐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미래교육이라는 이야기, 뭐 화상교육이라는 이야기 이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인터넷 환경조차 돌아가지 않는 이런 환경 너무 소름 돋았다. ICT 강국이 ICT 교육의 이 강소국일 줄은 정말 몰랐다. 우리의 민낯은 그냥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다 드러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건 간에 이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가 그저 위기를 좀 극복해내는 어떤 임기응변이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제도화를 통해 가지고 단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모든 말씀을 정말 꼼꼼히 적으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교육부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진단, 평가, 우려 말씀 많았는데요. 그래도 정부에서는 2학기에 대비해서 어떤 좀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사실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에도 이제 미래교육이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의 정말 이제 맞춤식으로 아이들의 그런 관심과 흥미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 정찬필 총장님 너무 이제 거꾸로 수업이나 이런 그 선도적인 그런 수업 방법들을 하고 계신 현장에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모델로 해서 이제 일부 학교에서 그렇게 해왔던 건 사실인데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치니까 사실 이렇게 부분적인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다양한 방식의 이 수업 모델들이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형식으로 전면화된 거죠. 아까 우리 정찬필 총장님 말씀 주셨듯이 저희가 1만 명의 선생님들을 네트워킹해서 계속 그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뭐 해야 되는지 판단하고 지원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청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해왔는데 그 선생님들의 힘이 정말 대단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안타깝고 반성해야 되고 보완해야 될 점들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올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아이들의 배움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저는 선생님들께 정말 우선 감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보완해야 돼. 정말 이랬는데 이제 부족한 점 중에 가장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게 우리 강은희 교육감 계시지만 그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건가. 특히 이제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그리고 이제 저학년인 경우에는 이 온라인상으로 뭔가를 스스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권역별로 교육감님들과 쭉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청마다의 이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들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학기에는 우선적으로 이렇게 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다 교육청이나 이제 학교별로 하고 있는 것들을 사례를 모아서 공유하고 좋은 사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걸 지금 이제 우선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어려운 지원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멘토링 사업으로 이미 이제 예산이 확보된 부분들을 방학 동안에라도 아이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이 2학기에도 병행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스마트 기기가 없거나 인프라가 문제가 생겨서 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장 먼저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계획대로 진전이 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 본질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어떻게 차별 없이 제공할 것인가, 그 문제에서 선생님들의 이 컨텐츠 생산 능력이 처음에 시작할 때 한 230만 건? 2,500만 건이 됐어요. 한 10배 정도가 선생님들이 스스로 제작해서 플랫폼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을 이제 한 몇 달 사이에 확인하면서 저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전문성들을, 그리고 자율성과 창의성들을 이 교육부나 교육청의 제도나 이 지침에서 훨씬 더 넓혀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것들을 좀 자율적인 권한들을 확대해주고 이런 게 이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도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행정 업무를 경감시켜주고 이제 이런 게 계속 선생님들 현장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이라서 저희가 2학기 때에는 수업의 전문성을 높여주면서도 출결이나 평가나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최소화시키면서 아이들에게 정말 다양하고도 양질의 그런 컨텐츠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교육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론 문제점도 있지만 해결책에 대해서도 계획을 좀 단단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든든한데요. 이번에는 좀 더 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찬필 사무총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과거 KBS PD셨어요. 뭐 교육학자나 교사도 아니셨는데 교육 관련 교사 단체를 또 운영하시고 대안학교까지 만드신 이유가 한국 교육을 한번 제대로 바꿔보고 싶다 해서 출발하셨다고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예, 진짜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얽혀들었어요. 근데 2013년도에 아주 우연히 국제적인 교육 혁신과 관련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저널리스트였단 말이에요. 주로 다큐멘터리를 아주 이렇게 인덱스한 다큐멘터리를 만든 사람이었는데 가서 얘기를 듣다가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 계속 21세기 교육, 미래 교육 이런 개념인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위기에 대한 진단이 그동안 제가 갖고 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흔히 한국에서 생각하고 있는 위기는 뭐 사교육 아니면 대입에 관련된 극심한 경쟁, 뭐 공정성 이슈 이런 건데 거기서 논의되는 문제의 핵심은 학교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 이게 핵심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시대를 따라잡지 못해서 이 학교에다가 어마어마한 인풋을 하고 이 학교 교육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붓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풋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의미 있는 교육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풀어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게 21세기 교육에 대한 개념, 프레임워크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해요.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제가 모를 정도면 언론에 있는 제가 모를 정도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모르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다들 마치 그러니까 본인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진단하고 이렇게 솔루션들을 내놓지만 어쩌면 우리가 원천적으로 정보를 지금 못 따라잡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문제를 사실은 되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서 왜 우리가 이 정보를 모르고 있었을까? 그다음에 이 미래교육이라는 개념이 뭐고 이걸 놓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전달을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큐멘터리를 기획을 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특성이 이렇게 어지간한 분들 잘 안 만나거든요. 상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지닌 그 당시에 교육 혁신의 가장 선두에 있던 분들을 만나서 전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흡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 그림이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식의 문제 제기가 됐는지, 그 다음에
돌아가고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들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서 연결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어쩌면 이게 한국에 그 당시에 강작 문제가 됐던 게 한국에서는 교실 붕괴 그래서 수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이 가장 이제 표면적으로는 심각한 문제였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봤던 그 여러 가지의 솔루션들을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이거 어쩌면 한국의 이 문제도 아주 실효성 있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에 들어와서 완전 사실상 교실 붕괴 상태에 있던 곳에 가서 아주 평범한 선생님과 함께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본 거예요. 그 바깥에서 보고 온 솔루션을 툭 하고 던져드리고 이대로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까요? 그랬는데 너무 순식간에 바뀌는 거예요. 네. 너무도 순식간에 무기력 상태에 있던 아이들이 갑자기 뭐 완전히 다른 아이인 것처럼 수업에 참여하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한 학기 내내 지속되는 현상, 거기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변할 뿐만 아니라 아이의 흔히 이제 소셜 이모셔널 스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적인 능력, 그다음에 동료들 사이, 친구들 사이의 관계 회복 이런 일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걸 봐요.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이게 어쩌면 그냥 단순하게 수업을 활성화시켜서 애들을 뭐 성적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흔히 그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사실 2015 개중교육과정에 들어있는 역량이라는 교육이라고 하는 걸 수업 속에서 풀어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한편으로 한 번의 시리즈를 끝내지 말고 증폭시켜서 확인해 보자 그래서 그 다음 해 뭐 거꾸로 교실의 마법 1000개의 교실이라는 기획을 해요. 그래서 양적으로 이거를 검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국에 한 500군데 정도 되는 선생님들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죠. 그리고 그 사이에 선생님들 연수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해서 일반적인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기법을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디자인했는데 다행히 대구교육청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연수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교육청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오늘 2년이 참 묘하네요. 네. 대구교육청도 시작을 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 교육청에도 요청이 들어와서 확산을 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예상했던 결과들이 사실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로 이게 학교의 패러다임의 전환,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전환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그 다음에 2015년도에 학교의 진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이 방향이 잡혀야 되는지까지 제시를 해요. 그게 이제 풀 세트였는데 거기까지 하고 원래는 이제 그만두고 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이 미래기술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단체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너무 커져버리고 말씀드렸듯이 교육청들로부터 너무 많은 요청들이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규모는 너무 커졌는데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선을 넘어가 버려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를 두고 방송일로 돌아갈 거냐 아니면 근데 살면서 뭐가 더 재미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선생님들하고 이걸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영향, 사회적인 긍정적인 영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제일 컸던 거는 제 눈앞에서 사실 아이들이 바뀌는 게 너무 커서 이거를 보고서 중간에 중단을 해서 만일에 이게 가다가 좌초돼버리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했던 거고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상황까지 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지금 검증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검증되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히 뭐 최고의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목도 미래교육 플러스입니다. EBS에서 미래교육 플러스를 1년 이상 진행하시면서 우리 신정호 교수님께서는 학교 현장의 다양한 이야기 또 고민들 들어오셨을 텐데요.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근본적인 좀 해결이 필요하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한국 교육의 문제가 뭐 한 가지로 딱 정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이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너무 많은 교육 난제들이 존재하죠. 뭐 대학 입시 문제, 사교육 문제, 또 대학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거냐 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뭐 오늘 주제가 코로나 이후 미래교육이고 또 미래교육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교육 격차에 대한 준비가 되게 중요하다.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육의 어떤 본질들이 이제 지식교육을 넘어서서 다양한 수행,
하는 역량 중심으로 가다 보면 더더욱이나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 자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그래서 대학 같은 경우는 학종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물론 전형 절차의 그 소위 말해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문제도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그런 사회 자본이 많은 그런 가정의 아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논의가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 격차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특히 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 역량 지원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근데 지금 보면은 기초학력 부진이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학교에 와서 3학년 때이죠. 기초학력 그 부진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4학년 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되는데 그때 결손이 발생한 학생을 뽑아서 보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도 사실 그 틈을 메우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전에 갖고 있던 학습 총량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떤 지원이 제공돼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학습 총량이 적으면 더 많은 사람을 쫓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취약계층 아이들이 조기부터 좀 필요한 교육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구축할 거냐.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코로나 상황에서 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 교사이거든요. 이 교사들의 역량을 얼마만큼 우리가 계속 유지시킬 거냐. 좋은 열정 있는 좋은 교사들을 얼마만큼 계속 확보하고 유지시킬 거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소위 말해서 수능에서 상위 3% 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교직에 오니까 우수교사 확보에 문제가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직에 대한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라는 것 외에는 그다지 교직에 대한 이전만큼 소명의식이라든지 열정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기도 하죠. 사실 학력 과잉이다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똑똑한 사람이 와가지고 현장에 적응을 못한다. 그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저희가 솔직하게 한번 들여다보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교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보이지 않는 문제일 수 있지만 우리가 교육강국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또 미래 교육의 어떤 그 잠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저는 교사에서 나온다. 좋은 교사들, 열정 있는 교사들을 계속 유입시키고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 지금은 사회적인 어떤 그 불안정성, 직업의 불안정성 때문에 어부지리로 교육의 득을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그런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떠한 지원책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우리 교육의 저는 민낯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들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쭉 총리님께서 들으시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아 보이십니다. 그럼 총리님께 좀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이런 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또 우리 교육이 좀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신다면요. 예, 여러분들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원래 이제 이 학교라고 하는 곳이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다라는 게 우리들의 이제 기본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교육도 그걸 제일로 했을 때 우리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막 드는데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첫째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내도록 해주는 일. 그리고 또 내가 잘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일.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 말씀 들어보니까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네. 그 유명한 책인데 이제 그 책에 보면 그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의 성공 사례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많은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조기 교육을 해서 전문성이 있는 그런 사람의 성공한 것보다 사례보다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어릴 때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 나름대로 경험을 하고 배우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교육의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공간적인 제약이 없는 에듀테크를 잘 발전시키고 또 취약계층에게도 기회를 확대를 해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비대면 교육과 대면 교육을 이제 함께 실천하는 소위 말하는 그 하이브리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 또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면서 그 새로운 이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코딩 교육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좀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보다는 좀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선택 과목 비슷하게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코딩 교육을 강화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AI 교육 이런 게 필요해야 융복합의 혁신 인재를 우리가 양성할 수 있고 그런 인재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미래를 제대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AI라든지 AR, VR,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활용한 그런 그 에듀테크가 이제 글로벌리 이제 그 크게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의 경우에 그런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총리님께서도 언급하셨던 이 에듀테크는요, 또 대구시가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은희 교육감님, 공교육 내에서 에듀테크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네, 사실 이제 3, 4월 동안 우리 대구 교육이 굉장히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우리 대구 아이들이 특별히 더 안타까웠던 상황이거든요. 그 외에 이제 반면에 제가 취임하면서 에듀텍 교육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또 IT 기업인 출신이라서 좀 뭐 그 불행 중 다행으로 2018년 하반기부터 이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이제 스마트 패드를 3만 대를 학교 현장에 보급을 해서 이번 상황에도 거의 한 16,000대 이상을 아이들 개별로 다 대여를 해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디지털 인프라 확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인프라가 안 돼 있으면 아이들이 전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콘텐츠 제공과 활용 그리고 어떻게 아이들 개별로 아주 밀접하게 접근 가능한가 이 부분은 굉장히 현장에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요번에 이제 원격 학습을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2월 21일 개학을 연기하면서 현장에 곧바로 온라인 수업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정말 제대로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개정을 저희 학생들 수가 29,500명인데 개정을 29만 개 좀 만들어라. 뭐 이런 주문부터 좀 현장에서는 저렇게 무지막지한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무리한 주문도 시작을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원격 학습이 만약에 안 될 경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까지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는 뭐 글로벌 기업의 그 그룹에 가입도 하고 이런 준비가 있었지만 실제로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정말 만족할 만큼의 수업이 되었느냐. 그리고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격차, 디지털 격차가 현실적으로 해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데 디지털로 사실은 대응해야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은 인력을 투입해서 다소의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멘토링을 저희 교육청이 뭐 교육부도 도와주셨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장학재단 학생들 그리고 교사대 재학생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온라인으로 멘토링을 실시를 해서 직접적인 그 도움을 줬었고요. 계약을 해서는 제가 했던 일소 미교사를 통해서 작년보다 원래 예정했던 수업보다 교사를 또 조금 더 보조 강사를 더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메꾸는데 좀 더 투입을 했는데 이게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충분하게 제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가장 최저점에 있는 아이들을 좀 들어 올려야 되는 역할은 했던 것 같고요. 하반기에도 대학생 멘토링과 그리고 교사대 그리고 교육대 2학년들에게는 봉사 점수를 의무적으로 좀 지정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또 개별로 투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 디지털 콘텐츠가 인공지능화된 무료 콘텐츠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방학 때 이제 기획단을 만들어서 아주 촘촘하게 다시 깨워서 수준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수학학습 같으면 칸 아카데미 같은 그 클래스팅 AI를 좀 도입해서 아이들 수준에 맞게 이제 조금 접근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좀 쉽게 그 학력이 좀 보완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접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에 필요한 학습 꾸러미를 학년별로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꾸러미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꾸러미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손에 딱 쥐어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양쪽을 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않으면 교육 격차가 디지털 격차가 교육 격차를 또다시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름 방학 동안에 그동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초, 중 등의 그 학교가자닷컴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초등 중등의 1학기 동안 꼭 이수해야 될 핵심 내용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온라인 학교를 편성해서 지금 조금씩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이 좋은 기회이긴 하지만 모든 선생님의 역량이 여기에 집중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교사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되어야 돼서 향후 2학기에 위드 코로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방역 부분을 교사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그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방역을 좀 일부 좀 해소할 수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이 온라인 격차를 좀 더 추적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실제적인 저희는 이제 총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2,500개의 컨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동영상만 좀 별도로 해서 지금 체계도를 만드는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쉽게 찾아서 아이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근데 이제 이런 준비를 하는 게 한 교육청 단위에서 하기에는 조금 과도한 부담이 있고 교육부에서도 굉장히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고 많이 애써 주시는데 결국은 이제 교사들의 기본적인 업무를 좀 덜어주면서 좀 더 교육 본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걷어내줄 수 있다면 좀 희망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래 교육에 관해서 뭐 시스템 그리고 교육 체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미래 교육을 직접 받는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이것만큼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태성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렇게 뭐 학생, 학부모 또 교육 당국 뭐 다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게 외국 사례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극복해 나가는 그 힘은 무엇이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렇게 우리가 막 욕하고 비판하고 막 그랬던 공교육의 힘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공교육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연대와 협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왔던 거예요. 그게 공교육의 본질이었던 거죠. 그 힘이 지금 외국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했던 그 사례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게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위기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10걸음보다는 10사람이 한 걸음이 정말 중요했다. 그것을 담보해냈던 것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여기까지 만들어 오신 그 많은 분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본질을 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19 속에서 이 교육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제가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과연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언론을 통해서 쭉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입시 스케줄을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은 얘기하지 않고 이게 입시 스케줄, 이게 과연 무슨 뭐 어떻게 될 것이며 대입 일정은 어떨지 다 여기에만 집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라면 이거 코로나 끝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그런 전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공교육의 본질 연대와 협력이라는 것들을 이 코로나19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미래교육에 접목시킬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학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학부모님들 그저 그 대학에만 목매여 있는 이런 사회적 전반부 분위기에서 이젠 좀 탈피해야 되지 않을까. 학생들도 학교에서 학생다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사람다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아요. 근데 학교만큼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공간으로 남아있는 것.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걸 도와주기 위한 그런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도입되어야 된다. 다시 한번 학부모님 또 학생들 우리 교육 당국 계신 모든 분들 이 코로나19 속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시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미래 사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좀 어떻게 설정되면 좋을지 정찬필 사무총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사무총장님께서는 늘 자기주도 인재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본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미래교육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처음에 프로그램 기획할 때는 제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미래교육은 없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봤더니 문제가 지금 미래가 아니라 이건 현재의 문제다. 현재를 놓쳐서 발생하는 문제지 이거 자꾸 미래 얘기하면서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럼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그럼 미래교육을 찾아서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 2013년도에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는데 실제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016년부터 그 기업의 채용 방식이 전면적으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어요. 특히 작년에 2019년 기점으로 대기업 쪽으로 전면적으로 확산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흔히 이 입시 대학을 거쳐서
사다리 순서대로 자기 성인으로서 인생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급속도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저희는 다른 데 설명할 때 딱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요. 바깥 세상에서 더 이상 기존의 교육의 내용과 평가를 신뢰하지 않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미 신뢰를 다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섰는데 여전히 그 사다리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실은 여러 구조,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개념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핵심이 사실은 역량교육인 거거든요. 진짜로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진짜로 세상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다시 그러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 본질이 뭐냐? 학생들의 주도성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어야 된다.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판단한 거에 기반을 해서 학습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문제 해결하는 그런 식의 교육체제로 바꿔줘야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능력을 길러주는 거고 그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아이들이 자기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자기가 뭐를 하면서 살면서 즐거운지를 찾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경험치가 쌓여야 내가 뭘 잘하는지 뭘 좋아하는지를 알 건데 그러려면 일상적인 교육 방식이 학생들한테 주도성들을 넘겨주는 방식의 교육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는 구조라는 생각이에요. 미래 이제 역량에 관해서는 신정훈 교수님께서도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사실 저희가 미래 역량 얘기하면 미국 전국 교육협회 NEA에서 얘기한 4C, 4가지 역량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창의적 사고, 크리에이티비티,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협력해서 콜라보레이션 얘기하는데 이건 동일하게 사실 미네르바 스쿨에서 HC라고 해서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이라고 하는 4가지 역량을 일치해요, 정확하게. 그 4가지 역량이 미래 역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가 좀 다르게 제 개인적인 2가지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지금 정창필 사무총장 얘기하셨던 거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자기주도 역량이다. 왜 그러냐? 미래 사회는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지식의 생애 주기가 되게 짧아져요. 레니 컬스라는 미래학자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에서 20세기 동안의 과학기술의 변화 총량을 21세기 변화 시기로 얘기하면 15년 동안의 변화 양하고 동일하다고 얘기합시다. 100년 동안의 변화가 15년 만에 벌써 이루어진 거예요. 즉 거기서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에서 뭔가 쌓이면 그것이 계속 가속도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변화가 엄청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교육은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 마찬가지 잘 아시겠지만 유발 하랄이라는 사람도 뭐 학교에서 배운 내용 80%에서 90%는 애들이 졸업하고 가면 소용없을 거다. 그럼 뭘 가르칠 거냐와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모르는 것에 직면할 수 있는 그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즉 무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경험치를 갖게 해줘야지 이 변화되는 시기에 적응하고 또 성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힘은 창의력이나 문제 해결력 이거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주도성이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계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거기에서 책임과 결과를 가져가는 것. 그것이 학교 교육부터 이게 체계화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사회에 나가서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창의력, 문제 해결력 이런 것도 사실은 자기주도적인 색깔이 분명하면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최근 뭐 창의성 얘기할 때도 크리에이티브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얼마만큼 창의적이냐에 의해서 창의성이 만들어지는 거지 창의적 사고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자기주도의 역량이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 사회 특징을 좀 말씀드리면 다양성이 증가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는 공유, 교류들이 아주 일상화된 사회가 됐고 그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가져야 될 게 뭐냐?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이게 사회 역량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물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컬래버레이션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미네르바 스쿨에서도 얘기했고 미국 전국 교육협회에서도 강조했고 우리나라 교육에서 맨날 4C 해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타인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래야지 컬래버레이션하고 그래야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이다. 여기 이 역량을 좀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시스템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러려면 수업 형식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 현재는 자기주도 역량이나 타인에 대한 존중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인재 양성을 얘기하면서 학교 교육을 또 빼놓을 수 없는데요. 앞서 말해서 공교육의 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은혜 장관님, 분명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좀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자기주도 역량을 키우고 또 타인에 대한 배려, 존중, 그 다양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이제 말씀하셨던 연대와 협력. 저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배우고 익히고 나누고 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의 혁신이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교육 과정이 이제 개편이 되면서 일부 그런 내용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함이 있고 좀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2022년, 그러니까 2022 교육과정 개편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가 지금까지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입시 스케줄, 저희가 다음에 이제 이 수능 스케줄을 또 발표를 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학 입시 중심의 이 입시 경쟁 위주의 이 교육과정 운영이 한켠에서는 굉장히 공고하게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 한 영역에서만의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아까 대기업에서 블라인드 채용 말씀하셨는데 대학을 꼭 가지 않더라도 그 다양한 자기 스스로의 경험 속에서 나의 진로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들을 제공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올해부터 마이스터 고등학교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을 해서 22년도에는 특성화 고등학교, 25년도에는 이제 일반 고등학교 전체가 전면적으로 고교학점제를 시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과는 다른 이제 교육 과정이 운영되는 방식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다른 교육 과정을 반영한 또 대학 입시 제도가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대입 제도로는 그것을 반영할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적용되는 2028년도 대학 입시 이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좀 개편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이 대입 경쟁 위주의 이런 인식과 제도에서 사회 전체가 이제 입직 과정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그런 전체적인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변화까지를 염두에 두면서 이 교육과정의 혁신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적인 법제도적인 개정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는 교육과정의 혁신이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스스로 또 열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지원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그렇게 참여하고 가장 중요하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것,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에 다양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제도의 개선부터 하여튼 우리 교육감님 계시지만 시도교육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모두의 관심인 교육에 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총리님께서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냥 저는 날 셀 때까지 말씀들 다 들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서 정책에 잘 반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엘빈 토플러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의 시장이나 기업은 100마일로 달려가는데 이게 이 교육은 10분의 1, 10마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부의 미래라는 책에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한국도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교육 혁신이 절실하다. 특히 이제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급변하는 이런 이 혁명적인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우리가 양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항상 하는데 코로나19 상황은 분명 위기인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역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자의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실행한 비대면 교육 지난 5개월 동안에 이걸 좀 이 경험을 잘 살려서 잘 발전시킨다고 하면 아마 앞으로 우리가 그 혁신적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앞으로 국민 여러분과도 잘 소통하고 특히 이제 우리 유은혜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선생님들 고생이 많으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선생님 간의 이 디지털 격차도 많이 해소됐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없었으면 그냥 이 선생님을 그만두실 때까지 이렇게 접하지 않았을 그런 경험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소중한 경험도 되셨을 것이다. 물론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2학기에도 우리 선생님들 또 학부모들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잘 키우는데 힘과 지혜를 모아 나갑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오늘 너무 귀한 말씀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위기가 꼭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제13차 모교 대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